자,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 철도공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철도공학 1. 오늘 보니까 이 컴퓨터가 이제 버전도 바뀌고 이게 모든 게 바뀌니까 CPU 사용률이 원체 작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끄는 철도공학 내용은 급하게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할 철도공학은요, 제가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철도공학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당연히 철도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철도가 무엇인지, 철도가 뭐 때문에 좋은지, 뭐 때문에 안 좋은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바로 철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철도공학을 배울 텐데요. 이 철도공학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철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철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은 이 강의 안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철도공학 강의를 들으시는 대상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이면 더욱더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관련 자격증을 따잖아요. 특히 철도 관련 학과를 다니시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철도 관련 자격증을 딴단 말이에요. 물론 철도 운전 면허를 따는데도 이 철도공학이란 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시험 직접적인 출제는 안 내요. 간접적인 출제로는 낼지 몰라도. 그런데 이 철도공학 관련된 이러한 제가 가르칠 내용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관련 학과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무슨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잠깐만 누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바로 철도 운송 산업기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철도 교통안전관리사가 있죠. 이 철도 교통안전관리자는 필기만 치면 무조건 합격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받는 그런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한간에는 이게 또 쉬운 과목이라고 많이 정평이 나 있는 과목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철도 교통안전관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인이 되실 분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추천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죠. 근데 이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과목에 보면요. 교통 관련돼서 안전관리학 관련 개론도 있고 이제 철도 관련법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서 전기이론, 철도신호, 그리고 열차 운전 있죠.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철도공학이잖아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중 철도공학을 배우실 분, 철도공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 있죠.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대비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거고요. 만일에 철도에 대해서 한 일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 강의는 좀 별로 저는 이제 권장을 못할 것 같아요. 권장 대상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강좌를 들으시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무슨 책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면 돼요. 좀 이제
내용이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재는 제가 안 씁니다. 이제 내용도 있고 이제 문제도 예상 문제도 있고 골고루 들어있는 교재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대고시 계획에서 출판한 2017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공단을 시행하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계획이니까요. 철도공학을 이제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공학을 이 강의로 들으시면 예상 문제 푸시는데 아무런 무리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철도공학의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공학이라면은 우리가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철도 개론에 대해서 배워요. 철도가 무엇이고 철도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철도 개론이고요. 철도의 계획과 건설이 있어요. 철도의 계획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철도를 놓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건설을 해야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묻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철도 선로가 있어요. 이 철도 선로라는 것은 철도 선로는 뭐가 있어요? 레일하고 도상하고 침목 있죠?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쓰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쓰이고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편리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철도 선로예요. 그 철도 차량이라는 것은 철도 차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바로 철도 차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차량도 내나 차기 때문에 신호 및 전기 설비 있죠. 거기에 따른 차체 내부에 있는 전기 설비도 되지만 이제 신호등 이제 3연시, 4연시, 5연시 어떠한 현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신호가 이제 등열식 신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또 특별한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신호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전기 철도 개론이라 그래서 차체 내에서 어떠한 전기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배워볼 거고요. 정거장이라는 게 있는데 정거장 내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철도공학 7가지 센텐스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철도 개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개론. 여기서 철도라는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의 철도는 여객, 화물운송, 전용 차량의 레일 또는 일정한 가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총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철도는 전용 용지의 노반을 조성하고 레일, 침묵, 도상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말합니다. 철도 건설법에서 철도란, 자,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철도 안전법에서도 이 철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제 면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철도는 대표적인 육상교통기관 중의 하나로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차량 및 열차가 운행된다는 점에서 도로와 대비되며 이와 같이 궤도상에 안전하게 열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철 전력, 통신, 신호 등의 시스템 설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거장이라든지 철도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갈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철도를 우리나라가 철도가 생기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밟혀졌고 우리 전 지구상에 있어서의 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의 역사입니다. 1765년에는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고요. 1789년에 영국의 리칼러스 제소브는 플랜지 차륜과 아이언 레일을 고안을 했죠. 그리고 1805년에 어복 레인이라고 PC 밸리 레일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1814년 영국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차 제작에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전기기관차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철도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 스티븐슨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러한 내용들 꼭 알아두세요. 스티븐슨이란 내용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 스티븐슨 전기기관차. 예, 전기기관차라고 하면 스티븐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830년에 우드레일이라고 볼헤드 레일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평저 레일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5년 현재 강제 레일이 제작이 됐죠. 철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스티븐슨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철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철도 등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살살 뜯겠다고 철도를 건설한 게 그게 우리나라 철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슴은 아프지만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도시 이제 서울이라든지 뭐 대전 대구는 뭐 필요 없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특히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철도 없으면 솔직히 길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길치는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요. 길치는 아닌데 여기 스티븐슨이라기보다 여기서 서울하고 부산은 철도가 생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한 게 여기를 가야 되네? 그럼 어느 역을 타고 가야 되지? 이런 간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좋아진 거예요.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없으면 진짜 경제 발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철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좀 시작한 거는 좀 암울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지역 경제 개발에 이제 골고루 이제 경제 개발이 골고루 전파가 되기에 딱 좋은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철도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바로 1899년 제물포에서 노량진 간에 33.2km의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경인선이 개통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철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05년에 경부선 전 구간을 개통하고 1906년 경의선, 1914년 호남선, 경원선, 1927년 함경선, 1936년 전라선, 1942년 중앙선이 개통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물자를 엄청 뜯어 나가죠. 일본 제국군들에 의해서 이제 엄청 많이 뜯겨 나가죠. 그런 정말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전쟁 옥고를 치른 다음에 1955년 영암선, 문경선, 그리고 57년에 영월선이 개통이 돼요. 그리고 비틀즈가 생긴 196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청을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였죠.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였어요. 그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청을 분리시켜 지금의 코레일이죠. 독립채산제에 의한 철도수송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부터 1966년 태백선과 경북선을 개통하고요.
1967년 동력차의 완전 디젤화로 되면서 1969년, 자, 이거 알아두세요.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예상 문제에서 좀 자주 봤던 내용들이에요. 1969년에 경부선 새마을호가 이때 개통됩니다. 새마을호 개통은 1969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새마을운동이 1970년에 시작됐지만 새마을호는 1970년 이후가 아니라 1969년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요. 무궁화호보다 새마을호가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마을호 개통된 게 몇 년도라고? 1969년이라고요. 예,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1972년 철도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가 되고요. 그리고 자, 이때 제일 중요하죠. 서울의 지하철이 최초로 개통된 게 1974년입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제 지금 코레일 관할로 돼 있는 1호선 종로선이죠. 이 종로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청량리역 간에 9.5km 되는 이 1호선을 개통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9.5km야 뭐 그거는 뭐 꿀이고, 지금 1호선은 엄청 뻗어나갔죠. 이때 당시 1호선은 서울하고 청량리 간에 9.5km의 종로선을 개통을 했지만, 지금은 서울 끝자락부터 지금 충남 끝자락까지, 경기도까지 벗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충남 끝자락까지 온양 온천역까지, 쌍용 고등학교 쪽까지 1호선이 개통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충청도권로 경제 개발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것도 정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건 좋은 것 같고요. 이 철도가 이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특히 1호선 종로선 같은 경우는 1974년이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1년 뒤인 1975년에는 영동선, 태백선, 중앙선을 포함한 산업선의 전철화가 완성이 되고요. 1977년에 수도권 전철 구간 CTC가 설치됩니다. CTC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CTC라는 게 뭐냐면요. 열차 종합 제어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TC가 있고 TTC가 있고 로컬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두기만 하세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열차 우리가 이제 물론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열차 운전을 선택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열차 운전 취급 규정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독학을 하든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열차 종합 제어 장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CTC, 로컬, TTC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CTC가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자, 그리고 1978년 3월에 호남선, 그러니까 대전하고 이리 간의 구간에 완전 복선화됐고요. 1980년 10월 충북선이 복선화가 개통이 됐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2004년 4월 1일 요까지 알 필요고,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대구, 경주, 부산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경부고속철도가 처음 개통된 건 2004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KTX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별표가 3개가 나와요. 별표가 3개가 나와요. 이 별표 3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중요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표 3개 중에 요게 제일 출제 확률이 낮고요. 요게 출제 확률이 중간 정도, 요게 출제 확률이 거의 거진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강의할 때 요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 나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제작을 함으로써 철도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은 1974년도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만 됐다라는 거,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철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철도의 특징. 자, 철도의 특징입니다. 장점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철도가 승객 1명을 1km 수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27g에 불과하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환경피해가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실질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이만큼 오버 수준으로 적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비해서 배기가스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철도의 특징 중에 장점에 속하는 환경성이 바로 철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토 이용면에서 철도 복선에 해당되는 4차선 도로 건설 시에는 편입 면적이 철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필요하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도 철도는 도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 국토 이용 효율성 이라는 면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국토 이용 효율성 중요하죠. 그리고 철도는 레일에 의하여 장애물 없이 주행되고 각종 보안 설비를 동반하므로 사고 빈도도 적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량의 사상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인적 물적 재산의 보호에 공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안전성이 우리 그 철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비교하여 보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22%에 반해 에너지 사용량은 4%에 불과하나 도로의 수송 분담률은 60% 정도이지만 반면 에너지 사용량은 5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고작 22%인데 에너지 사용량도 더더욱 4%에 불과한 이러한 철도의 매력을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있어서도 우리 철도의 강점으로서 쓰일만도 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항공기에 비해 열쇠나 자동차 선박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동차보다 빠르고 선박보다 빠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직히 비행기보다는 느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비행기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동차보다 빠르고 선박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보다 빠르기 때문에 고속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상조건이나 교통혼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상조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통혼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교통혼잡에 영향은 안 받아요. 이게 정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한 거리가 있잖아요. 선행열차하고 후행열차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주행을 지켜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지 업무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기관사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빼놓지 않죠. 하지만 기상조건이 일어나면 영향은 받아요. 이 영향은 받지 않는다 되는데 영향은 받는 것 같아요. 교통혼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솔직히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량의 동료가 적고 차량 내 공간이 넓으며 승차감이 좋고 소음이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쾌적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자,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시내버스 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덜커덩 하잖아요. 근데 철도, 특히 KTX 타봐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차에 비해서 솔직히 자동차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아요. 동료도 당연히 적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철도 차량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타고 있는 대차, 그리고 밑에 스프링이 2개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달려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스프링이 몇 개 딱 깔려있고, 그 다음에 트랙션 모터 쪽에 있는 2차 스프링이 쫙 깔려있고, 차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쾌적성에 있어서는 철도의 장점으로서 가장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철도의 장점이라면, 철도의 단점은 뭐가 있냐? 소량의 객화 수송에 부적합하죠. 그리고 기동성이 부족하다.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공간적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가용 차량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잖아요. 몇 시간 상관없이.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가용 철도가 없기 때문에 꼭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배차 간격이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꼭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행이 되지 못하고, 역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고요. 화물 수송에 있어서 고급 소량 물품의 분산 집배 수송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철도의 절대적인 단점 한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철도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국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국철은 철도 건설법에 의거 정부에서 입안하여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고,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를 우리는 국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축으로 발달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축 구조입니다. 일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철의 특징은 서울 대전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하고요.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전선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철에 대한 키워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이 첫 번째 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설하고,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 운영하는 철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국철이라고 그럽니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해요. 근데 누가 운영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운영한다?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거.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철에 대한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신교통 시스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신교통 시스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신교통 시스템이라. 자, 신교통 시스템이 있어요. 도시철도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신교통 시스템 보면은 말로만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신교통 시스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교통 시스템에 있어서 신교통 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신교통 시스템 관련해서는 요 내용들만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
LRT 뭐냐면 라이트 레일 트랜시트라고 있는데 이 라이트 레일 트랜시트라는 LIT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면철도는 도로에 의해 부설되는 것이 원칙으로 선로망은 도로망에 의해 지배된다라는 점, 그리고 별도의 용지비를 감소할 수 있어 일반 철도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류장의 간격은 지하철의 반 정도로 짧고 표정 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선로의 위치는 도로의 중앙을 원칙으로 하여 자동차 운행의 왕복 구간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LRT의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신교통 시스템으로서 두 번째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면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인데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과좌형 또는 현수식은 주행형이 큰 기둥에 지지되는 고가 구조입니다. 주행로가 한 번으로 주행장치에 다수의 안내 차량의 필요로 차량의 기구가 복잡하고 고가입니다. 그리고 보통 철도와 궤도 방식이 상이하여 상호 환승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의미 자체가 이런 것 뿐이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통 철도와 상호 환승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타 교통기관에 비해 공해가 적으며 도로상을 점유하는 고가 구조로서 건설비가 경제적이고 공기가 짧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특히 울산광역시는 지반이 약한 게 아니고 지반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모노레일을 하자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공작단지가 많으니까 솔직히 철도를 만들기에는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모노레일을 만든다 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서는 가장, 우리나라 울산광역시가 만일에 그 모노레일을 한다고 손 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다른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인덕션 모터라고 여러분들 들어는 봤습니까? 리니어 인덕션 모터라고 LIM 있는데요. 리니어 인덕션 모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구동력이 주어지므로 차량과 이거 중요한 리니어 인덕션 모터. 자, 이거는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구동력이 주어지므로 차량과 레일 간의 마찰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가려웠네요. 자, 선형 유도 모터 이용으로 높이가 낮아져 터널 단면 축소 가능으로 건설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1회 승차 인원이 지하철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게 바로 리니어 인덕션 모터의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곡선 반경이 작은 곳도 운행이 가능하여 불규칙한 가로망에서도
건설이 가능하며 소음, 진동이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리니어 인덕션 모터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서 무레일 전차, 그러니까 토럴리 버스라고 그러는데, 이 토럴리 버스라고 그러는데, 이 토럴리 버스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게요. 레일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건설비가 노면철도에 비해 적고 궤도 보수가 없으며 전식이 뭐냐면 전기화학적인 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식 염려가 없다 라는 게 무레이 전차의 특징이고요. 고무 타이어 이용으로, 결국엔 뭐 자동차랑 거의 비슷해요. 고무 타이어 이용으로 급급의 운행 및 가감속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노면 전차에 비해 후속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반 도로 교통을 저해하는 우려가 적습니다. 근데 버스에 비해 운전상 융통성이 적고 운전 노선이 제한이 됩니다. 이게 바로 토럴리 버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교통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기 때문에 신교통 시스템을 네 가지를 설명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은 딱히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 만일에 행정직으로 발탁되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발휘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 내용이 이제 참고가 될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볼게요.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요. 그게 있어요. 철도 시스템 중에서, 자, 여러분들. 네, 제가 한번, 아이고, 지금 옷을 안 입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옷을 안 벗어낼까? 잠시만요. 아이고, 씨. 이 철도 시스템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네. 잠깐만. 아우, 죄송해요. 아, 맞다. 캡처 프로그램 다운 안 받았다. 자,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냥. 자, 볼게요. 보면, 철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철도 시스템에, 보면 밑에 노반이 있고, 그 다음에, 궤도의 구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캡처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